앞지르기를 시도하던 광역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독거노인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태욱 기자입니다. 광역버스 한 대가 유리창이 박살나고 출입문이 너덜너덜한 채로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맞은편의 또 다른 광역버스는 뒷부분이 폭탄에 맞은 듯 흉물스레 뜯겨나갔습니다. 56살 이모 씨가 몰던 버스가 도로 경계석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건 어젯밤 9시 반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떨어져 나가면서 마주오던 버스를 덮쳐 승객 21살 김모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24살 송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6살 이모 씨가 숨졌고 주택 52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평소 몸이 좋지 않던 이 씨가 주택에 혼자 살았다는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PC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역 앞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24살 A씨를 살해하고 다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알아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종용하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버스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다칠 확률이 1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와 전세버스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에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시범적으로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출근길 광역버스에서 안전띠 맨 승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버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버스 추락사고 상황을 실험으로 재현해 본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부상 가능성은 18배, 머리를 다칠 가능성은 무려 40배나 커집니다. 몸이 좌석을 벗어나 차체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2년엔 한 수학여행 버스가 절벽에서 추락했는데도 승객 전원이 안전띠를 맨 덕분에 한 명도 숨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와 광역버스 한 대씩에 시범적으로 안전띠 착용 경고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승객이 좌석에 앉으면 안전띠를 맬 때까지 앞자리에 부착된 빨간 경고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기사도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착용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좌석만 밝게 비치니까 벨트 매라고 주변 분들이 더 말씀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경고장치를 도입한 뒤 석 달 동안 안전띠 착용률을 집계해봤더니 승객들이 전체 탑승 시간의 70% 이상 안전띠를 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등의 이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대전과 세종시, 충북 오송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 BRT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세종시 중심부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빨간색 버스가 시원스럽게 전용 차로를 달립니다. 새로 개통한 대전 BRT 간선 급행버스입니다. 반석역에서 충북 오송으로 가는 기존 BRT 라인에 더해 대전역과 세종시, 오송을 연결하는 BRT 노선이 새로 놓였습니다. BRT는 대전과 세종에 있는 버스 지하철과 무료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청주까지 BRT가 연결되면 대전과 세종, 충북이 하나의 광역교통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오송을 하나의 공동 경제권으로 묶어줌으로써 이쪽 지역의 인적 교류, 물적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BRT로 대전역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45분, 기존 대중교통보다 20분 단축됐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 간 거리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전에 친구들 다 모여서 갔을 때 술 한잔을 하고 싶어도 못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를 놓고 차를 놓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점이나 현금 이용 때 목적지별 과금이 어려운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전과 세종, 오송을 잇는 BRT는 5일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새벽 5시 20분부터 기점인 대전역 동광장과 종점인 충북 오송역을 출발한 BRT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24일까지 무료라는 소식에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했고 일부 시간대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도시철도와 반석역 BRT를 갈아탈 때보다 대전 세종 간 걸리는 시간이 20분쯤 단축된 것에 승객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지하철 인사발이 길거든요. 배차 간격이. 그거에 비하면 이게 만족합니다. 그러나 시험 운영 기간에는 11대 가운데 7대만 투입돼 운행 횟수가 59차례에서 40차례로 줄어 예고한 최대 17분보다 배차 시간이 길었습니다. 8시 6분에 전철 도착해가지고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10분쯤부터 계속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쪽인지 저쪽인지도 몰라가고 저쪽 갔다가 또 이쪽 갔다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가지고 탈 수 없는 버스 구조여서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전과 세종의 버스 정류장 구조가 다른 것도 BRT 운행의 일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류장 통로피가 15cm인 대전은 문제없지만 세종은 35cm여서 버스가 바로 옆에 차를 대지 못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타기가 불편하죠.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대전역 BRT는 닷새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뒤 25일부터 구간별로 1,700원에서 2,300원의 요금을 받고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45대에 14억 원을 들여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취재로 대전시가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시내버스에 달려있는 단속 카메라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15개 노선에서 각 3대씩 45대에서 운영 중인데 이 장비를 갖추는 데만 14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단속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에 버스 한 대당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하루 2대씩 단속했던 반면 지난해는 채 한 대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카메라 고장 건수는 60% 늘어났고 유지 비용도 4천만 원 가까이 더 투입되면서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확인을 지금까지 수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카메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카메라 렌즈에 문지가 쏙히 앉아가지고 잘 안 찍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시는 단속 노선을 바꾸는 등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노선을 점검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이 단속 카메라를 이동해서 운영을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불법 주정차가 넓은 간선도로보다는 지선에서 많은 점도 감안해 단속 카메라를 수시로 변경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빌보드라니
방탄소년단이 소셜 네, 도심 곳곳을 보면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되죠. 불법 주차도 문제지만요. 이렇게 갖가지 수법까지 쓰는 얌체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실까요? 네, 얌체족들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 삼각불입니다. 차선 구분할 때 쓰는 이 삼각불, 왜 여기에 있을까요?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데 교묘하게 이용됐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일부 운전자들은요, 탈부착이 쉽도록 직접 제작한 자석 가리개를 이렇게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텐데요. 급한 대로 종이나 신문지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손님의 차를 주차하는 주차관리원이나 화물차 기사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최대 7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주차관리원들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사람들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시내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가 아닌 만큼 내비게이션도 단속 지점을 알려주지 않아 운전자들은 단속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구의 편도 4차로 도로입니다. 자세히 보니 차선 끝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과속 단속 중인 교통경찰입니다. 화단으로 된 중앙 분리대 사이에도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과속 단속용 장비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전에 단속 지점을 알리는 고정식 카메라와는 달리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자가 단속 여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단속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고지서 날라오고 나서도 어디서 단속됐는지 고지서를 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과속을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천 시내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 건수는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엔 한 해 10만 건 안팎 끼던 단속 횟수가 올해는 8월 말에 이미 1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평균 2만 1,000건으로 지난 2년간 평균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입간판 등을 통해 단속 사실을 알리곤 있지만 주차된 차량 뒤에 가려 인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표지판 하나 갖다 놓고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더운데 수고하는 거는 알겠지만은 운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유쾌하지는 않죠. 네.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속 딱지가 많이 날라와요. 지도나 뭐 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니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인천 시내 교통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운전자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충분한 홍보를 동반한 교통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시작된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운행. 이 출근 대란 정도는 아니었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근 버스를 타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결국 3시간 만에 일부 입석을 다시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전기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50m쯤 줄을 서서 광역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미 좌석이 다 찬 버스는 정류장에 서지도 않고 그냥 떠나고 눈앞에서 버스를 3대나 놓친 시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출근해야 되거든요. 저 화나가지고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역시 출근길 시민들이 몰린 경기도 분당의 버스 정류장.
줄을 서서 겨우 버스에 올라탔지만 버스 기사가 자리가 다 찼다며 서서 가려는 승객을 내리게 합니다. 내려오세요, 빨리. 이런 혼란과 불편은 경기도 주요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 시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30분 넘게 버스를 기다리다 결국 택시를 잡아 타거나 집에 다시 돌아가 차를 끌고 나와 출근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버스 한 10대 넘게 놓친 것 같아요. 저쪽 정류장도 갔다 오고 이쪽 정류장도 갔다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만석이니까.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경기도시군 지자체는 오전 8시쯤부터 버스 회사에 입석 승차를 억지로 막지는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차는 입석 금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일단 처분합니다. 그나마 입석 금지 첫날인 오늘은 많은 시민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더 큰 혼잡은 피할 수 있었지만 휴가철과 대학생 방학이 끝난 뒤에는 출근 대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늘어선 행렬. 한정판 물건을 사려는 것도 인기 좋은 공연을 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그저 출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줄 서서 가려면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좀 지치는 면도 많죠. 아침마다 서서 가려고 하는 거. 완전 힘들어요. 아침에 줄을 맨날 서는데 매일 줄을 서도 자리에 앉아서 가는 일이 별로 없고 줄 서 있는 시간만 20분 넘게 기다릴 때도 많거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는 64만 6천여 명입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35만 9천여 명이 서울에서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의 높은 전세가를 피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로의 원정 통근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서서 버스를 탑니다.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 사정이 이러하자 경기도는 서울로 오가는 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난처합니다. 이미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의 광역버스가 180개 노선 2,500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오는 시내버스들이 대부분 큰 도로라든지 중앙전용 차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구간이 막혀서 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시내버스는 지금 CNG가 100%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버스 중 일부는 지금 경유버스로서 서울시 공기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그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증차에 대해서는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가 내놓은 대안은 서울시 외곽에 환승센터를 만들자는 절충안입니다. 광역버스를 단순하게 정차만 시키면은 서울 강남대로와 같은 그런 혼잡 지역을 통과할 때 버스 트레인 현상이 발생해서 버스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차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 환승센터나 환승정류장을 건설을 해서 경기도 버스를 회차시키고 서울시 버스나 지하철로 이렇게 환승하도록 해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경기도가 반대입니다. 환승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그게 더 경쟁력이 있는 노선들만 지금 광역버스로 살아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고. 결국 같은 요구와 거절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원거리 통근자들은 뚜렷한 대안을 기대하며 오늘도 만원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버스 가운데 서울을 오가는 버스는 2,200대로 이 가운데 1,600대가량이 경유버스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버스는 70대가량입니다. 하루 평균 40만 명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행 경유버스를 이용합니다. 서울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7,500대의 경유버스가 모두 CNG,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의 경유버스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년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경기와 인천의 경유버스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행 제한 전에 두 지역의 경유버스를 모두 CNG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CNG 버스 한 대의 값은 1억 2천만 원이나 합니다. 경유버스 1,700대를 교체하려면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기간 안에 전면 교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예 기간에 경유버스를 모두 교체하지 못해도 버스 노선을 강제로 없애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과태료 부과와 노선 신설 제한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유버스 운행 제한을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도봉구 도봉산역에서 금천구 기아대교까지 운행하는 150번 버스. 서울 시내버스 중 최장거리 노선을 운행합니다. 하지만 150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다음 달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출근길에 줄곧 이용해왔던 150번 버스의 노선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요금도 더 나가게 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를 두 번에 세 번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나가는 정류장만 해도 126곳이나 되고 세종로와 서울역, 노량진 등 서울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승객 수도 많은 편입니다. 평균 이용객 수는 3만 5천여 명으로 서울 시내버스 전체 380여 개 노선 중 3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달 19일부터 최장 노선 150번 버스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심의에 의해 기존 도봉산역에서 기아대교까지 운행되던 버스가 도봉산역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축소 운행이 결정된 겁니다. 150번 노선은 원래 도봉산 차고지에서 기아대교까지 운행했습니다. 근본 노선 조정 심의에서 기아대교에서 시흥 IC 구간의 단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 축소의 가장 큰 이유는 운행 시간. 한 번 운행에 기본 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피로가 극심합니다. 노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회를 운행을 하고 오다 보면 너무 멀어가지고 뭐 화장실 부분이나 가스를 넣고 다시 다음 회차에 운행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항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운행해온 노선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동,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등 단축 구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시흥동에서 광화문 가는데 이제 앞으로 노선이 단축되면은 한번 갈아타게 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초 종로를 종점으로 150번 구간을 2개로 나누려고 했지만 시흥동에 버스 차고지가 없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150번 노선 단축으로 기존 이용 쓰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노선인 553로 증차를 검토했으나 경기도의 부동의로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안한 발이 돼주었던 150번 버스. 시민과 버스기사 모두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 네,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300대가량 줄이는 등 버스 감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버스 승객수 감소와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없어지는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줄이려는 시내버스 수는 전체 7,439대 중 4% 정도인 300대. 준공영제 도입 직후인 2005년에
515대를 줄인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버스 감차 이유는 승객수 감소입니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420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6% 줄었습니다. 버스 수를 줄이면 준공영제에 따라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7월에 도입했습니다. 현재 운행버스에는 2억 5,550만 원, 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 투입하는 예비버스에는 5,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감차로 한 해 37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대 중 110대는 운행버스에서 190대는 예비버스에서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장거리 노선도 쪼개거나 일부 우회 구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선 거리 50km 이상이거나 운행시간 180분을 넘는 장거리 노선은 143번과 150번 등 총 33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차를 위해 버스 업체들과 협의에 나섰지만 당장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시민 편의가 최우선인 만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KBS는 어제 허가받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일부 버스는 정해진 운행 노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와 고성 성대리를 잇는 16번 버스입니다. 정류소가 있는 마을 안길로 직진하지 않고 왼쪽 우회도로로 빠집니다. 그쪽에서 내리는 분이 그쪽에 내리는데 우리가 오다 거기 딱 보고 손님이 없잖아요. 19번 버스는 예정된 좌측 경동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안 건너. 방학 때에도 대학을 거치는 시간대의 버스지만 지나쳐버립니다. 원래는 들어가는데 사람이 들어갈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서 어차피 나올 때는 들려야 되니까. 승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여기는 잘 안 타고 다 내려가서 잘 오진 않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정해진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들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고 휴식 시간도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차가 막히면 대구부터 구간까지 똑같은 시간 내서 아무래도 줄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좀 있죠. 불법 정비 의혹도 있어 단순 자가 정비만 할 수 있는 곳에서 별다른 방진 시설 없이 도색을 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업체 측은 배차 간격이 무리한 수준이 아니고 불법 정비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간대는 저희가 운행 간격을 좀 좁히고 낮에는 좀 넓히고 해가지고 쉬는 시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죠. 불법 운행의 시민 불편, 불법 정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해당 시내버스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곱지 않습니다. T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급출발, 급정거, 과속. 위험하기도 하지만 모두 연료를 많이 쓰게 하는 운전 습관인데요. 이런 운전 습관을 모두 감지해 연료를 아끼는 경제운전 유도 장치가 광주 시내버스에 도입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도로 위를 빠르게 질주하자 장치가 붉게 변하며 경고음이 울립니다. 승객을 위험하게 만드는 버스 급제동도 바로 감지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브레이크를 덜 밟고 내가 좀 차가 들어올 것 같으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시내버스 경제운전 유도로 연료를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이 연료 절감 안내 장치에는 이렇게 블랙박스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운전원이 급제동을 했는지 또 과속을 했는지가 실시간으로 모두 기록됩니다. 광주시는 이 운행 기록을 분석해 연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초당 20회 정도의 차량 정보를 수집을 해서 1초에 한 번씩 운전자한테 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운전 습관. 실제로 이 장치를 먼저 도입한 서울과 부산은 5%에서 10%포인트 정도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잘 따라줘야만 연료가 절감된다는 한계가 있어 연료 절감을 많이 한 버스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먼저 100대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5월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한 해 2, 30억 정도 연료비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시내버스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다 문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에 장착된 감지 센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70대 노인이 내리는 문에 몸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에 사람이 끼었을 때 작동하게 돼 있는 감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내리셨는데 문을 닫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안 열리니까 그냥 끼셨는데 소리 질러가지고 기사가 다시 열은 그러는 상황이죠. 대전의 한 시내버스를 무작위로 골라 확인해봤습니다. 승객이 내리는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이 닫히며 몸에 부딪힙니다. 역시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리는 문에 센서가 고장났을 경우 문은 그대로 닫히게 되는데 4, 5kg의 벽돌이 끼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닫히는 힘이 강합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자동 센서가 민감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일부러 꺼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스위치를 작동을 안 하게 해놓는 거죠. 고장이 나니까 빼놓는 거죠. 문이 안 닫히니까. 고장난 거에 한해서. 시내버스 내리는 문 부근에 장착된 감지 센서는 문과 계단 옆면 등 모두 2개. 업체 측은 계단 센서는 대부분 제대로 작동한다며 둘 중 하나라도 운영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자 감응식 센서는 지금 전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이 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감지 범위가 제한적인 바닥 센서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센서 사각지대를 밟고 내릴 경우에는 이제 문이 닫히는데 그 측면 센서가 문이 닫혀갖고 사람 몸에 닿으면 다시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니까 이제 그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대전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965대. 상당수 버스가 반쪽짜리 감지 센서만 달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 대시보드도 움직이네. 공주 지역 시내버스들이 수년째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흔들림을 막고 균형을 잡아주는 부품을 제거한 채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복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공주 시내와 계룡산 갑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버스의 앞바퀴 안쪽을 살펴봤더니 바퀴축을 서로 연결하는 쇠막대인 스테빌라이저, 이른바 활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버스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데 공주의 전체 시내버스 61대 가운데 13대에서 출고 당시 달려있던 활대가 제거된 겁니다. 버스 기사들은 자신들은 물론 승객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코너를 돌 때 좌우로 흔들리면서 미끄럼도 타고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좀 손님이 좀 많이 타고 나면 차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고. 업체 측은 안전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부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하는데 그게 있으면 그냥 불편감이 있고 하니까 정비 책임자한테 그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부품값을 아끼려 승객 안전을 외면했다며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품 절약과 정비 시간 감소를 위해서
기사들의 안전과 나가서는 공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활대는 배의 평형수와 역할이 같아 제거하면 침몰한 세월호처럼 버스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시 외곽도로 같은 데는 고속 질주를 할 수도 있고 급제동이나 급커브 시에는 차량의 쏠림이 보다 심해지기 때문에 전복이나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져 버스업체가 부랴부랴 다시 활대를 장착했고 경북 울진에선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업체 측이 부품을 다시 달겠다고 했지만 위험천만 시내버스는 오늘도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내버스 탔을 때 차가 완전히 멈춘 뒤 내리라, 이런 안내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 버스 기사도 이런 말 자주 승객들에게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대로 따라해 봤더니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경험 있으셨을 텐데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정차 직전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나오고 미리 일어나지 말라는 큼지막한 스티커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차가 멈춘 뒤 하차해봤더니 버스 20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대가 내리기도 전에 문부터 닫혔습니다. 잠시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승객들은 달리는 버스에서 미리 내릴 준비부터 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시간 탓을 합니다. 빡빡한 운행 간격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시간도 부족하고 승객도 많고 시간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일본 등 선진국에선 버스가 정차한 뒤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대중교통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배차 간격이라든지 운행 횟수를 중시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운행하는가를 모니터링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인 안내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여성 승객 A 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 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닫히던 문에 발목을 부딪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 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김 씨의 계속된 폭언에 A 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수학여행이 재개됐습니다. 최근 술이 덜 깬 채 수학여행 버스를 몰려던 기사가 적발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단속 현장에 김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려던 관광버스 기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기사의 혈중 콜롱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 기사는 출발 직전 교체됐습니다. 앞서 경주와 대전 등에서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몰려던 기사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수학여행 떠나는 날, 한껏 꾸민 차림으로 운동장에 모여드는 학생들. 기다리던 버스가 줄지어 나타나고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 감지가 시작됩니다. 이거 세웠어야 되는데 왜 다 눕혀서 우리 기사님 다 이상 없습니다. 감시하려니까. 부쩍 강화된 단속에 기사들은 수학여행철엔 술을 자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에도 어디 여수인가 어디서 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내 자식 같은 애들 태우고 다니는데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각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등을 출발하기 전 경찰의 공문 등을 통해 음주 측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 지도에 의해서 또 안전하게 운행하고 다시 안전하게 또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또 신청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인원들이 많이 타고 하니까 이제 안전운전 지키고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날 우려가 많으니까. 최근 5년 동안 전남과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버스기사는 157명. 경찰은 체험학습을 떠나는 모든 버스를 상대로 숙취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서입니다. 봄을 맞아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출발 전 버스기사를 상대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적발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요금소를 통과한 버스가 갓길에 정차합니다. 운전기사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42%가 나왔습니다. 차에는 중학생들과 학부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에 조금 모자라 훈방 조치됐지만 학부모 항의로 운전기사는 교체됐습니다. 적발된 운전기사는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대전과 충남에서만 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됐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버스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보다 낮아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오는 입장에서 아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부산의 한 학교에서 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가 또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봄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기사 스스로의 책임의식과 함께 더욱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는 경무에 시달리던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양한 첨단 장비 도입과 제도 개선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주 현장인에서 서영석 기자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핸들을 붙잡습니다. 이미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밑에 깔린 승용차는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위의 버스 사고 소식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맨날 타는 버스다 보니까 제 일 같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제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사고가 난 지 사흘 뒤 같은 노선을 오가는 버스 안이 분주합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 전방 추돌 경보 기능과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을 갖춘 첨단 안전운전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거나 앞차와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내보냅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와 졸음이 오면 알림이 오는 스마트 밴드까지 사고 예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사들의 실질적인 휴식 시간 보장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고 운전자 51살 김모 씨는 사고 전날 18시간 넘는 일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 첫 운행을 시작한 김 씨는 점심시간을 갖고 3회째 운전에 나섰고 1시간도 안 돼 참사는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죽을 죄를 졌다며 과로로 운전을 하다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정은 다른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을 타고 하루 쉬고 한 탕에 4시간 운행하는 거고요. 하루에 4탕을 운행하니까 16시간 운전하는 거죠. 나와 있는 시간은 뭐 18시간 이상 되는 거죠. 시외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60시간으로 하루에 13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광역버스 운전기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들이 70%가 넘고 15%는 하루 18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감이 있고 정류장도 이거는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졸리는 거 많이 오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마다 다 서서 사람들 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공기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더 많이 오는 거겠죠.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지난 2015년 버스 운전기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운행 중 졸림 정도입니다. 운전시간 10시간 안팎인 서울 시내 버스 기사들과 달리 경기 지역의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기사들은 점심 식사 뒤 졸림의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10분 중에 4분 정도의 분들이 매우 심하게 졸린 상태에서 오후 시간에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굉장히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행과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일상적인 피로 운전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루하고 하루 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집에 가져가는 수입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걸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보통 저희는 3일을 타요. 낮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1일 운행 뒤 8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8시간의 휴식 보장이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오면 차량 입고까지 여러 작업을 마친 뒤에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휴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총 주어진 8시간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수면 시간이 5시간을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연속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보장을 해줘야지만이 경기도는 올해 안에 서울처럼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관리 권한을 갖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보전으로 버스 회사 측과 운전기사들의 무리한 과로버스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내 광역버스 기사들은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80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길이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콘프라이트의 맛과 영양을 바로 더 간편한 콘프라이트 바. 지난 2014년 말 서울의 한 마을버스 업체가 지급한 월급여 대장입니다. 대부분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나마 입사 초기에는 100만 원을 조금 넘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근무 여건도 열악합니다. 서울에 있는 소규모 마을버스 회사의 종점 중에 이런 컨테이너 휴게실이라도 갖춘 곳은 이곳이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런 처우를 참아내면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력을 쌓아서 무조건 시내버스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불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냥 공급이 안 나와도 조금 참고. 시내버스 회사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2년 이상의 마을버스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력 2년을 채워야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사들의 처지를 이용해 마을버스 회사가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매년 2,5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특성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다거나 이런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버스 회사의 어떤 자율적인. 승객들은 카드만 대면 환승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기사들이 갈아타려면 2년도 넘는 갑질을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광역버스가